안녕하세요. 박기선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개정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6장 2절 K평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군집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수동으로 각 이미지의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 이미지의 픽셀 평균을 계산해서 주어진 이미지가 사과인지 파인애플인지 구분하는 작업을 수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어떤 이미지가 사과인지 파인애플인지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방식을 사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어떤 과일인지 모를 경우에 이런 블랭크된 이미지에서 이제 바나나, 파인애플, 사과를 고르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모으는 걸 저희가 군집 혹은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고요. 6장 2절에서 하는 것이 바로 K평균 알고리즘을 다룹니다. 그래서 가장 비지도 군집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K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고요. 저희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 군집과 차원 축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 6장 2절에서 군집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6장 3절에서는 차원 축소에서 다루는데요. 군집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K평균을 이번 시간에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차원 축소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PCA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셀 평균을 구하는 이런 방식을 저희가 사용할 수 없고 뭔가 자동으로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를 세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를 분류하는 이런 군집 알고리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알고리즘이 바로 K평균인데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널리 아주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좀 있지만요. 먼저 맨 처음에 저희가 샘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샘플 이미지의 평균을 구합니다. 근데 사실 이 평균점을 미리 어떤 이미지가 바나나인지 사과인지 사전에 알지 못하니까 그냥 랜덤하게 세 개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다음에 이 세 개의 평균을 구해서 이 중심점과 저희가 이거를 센트로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세 개의 센트로이드 평균과 가장 가까운 샘플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습니다. 군집이죠. 이렇게 지금 빨간 점 3개로 해서 이렇게 3개의 클러스터가 묶였고요. 이렇게 묶인 다음에 이 묶인 이 클러스터의 평균을 픽셀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건 마치 6장 1절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죠.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이 빨간 점이 이동할 수 있겠죠. 평균값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평균값이 좀 이동해서 달라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역시 이 픽셀 평균값도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픽셀 평균값도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가상의 예를 든 거니까요. 이렇게 바뀐 다음에 이 평균값을 사용해서 다시 이 중심값과 가장 가까운 샘플들을 클러스터로 또 묶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묶였죠. 그 다음에 다시 묶인 클러스터의 중심값을 다시 계산을 합니다. 또 이 세 개의 샘플의 중심값, 세 개의 파인애플의 중심값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중심이 또 이동했죠.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클러스터를 가장 가까운 샘플을 선택해서 클러스터를 이렇게 묶습니다. 이랬을 때 클러스터 간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클러스터가 구성되면 여기서 훈련이 멈추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저희가 수동으로 픽셀 평균을 계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이미지가 바나나인지 사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랜덤하게 세 개의 평균을 정하고 그 평균을 점점점 이동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클러스터를 묶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K평균의 큰 단점은 이 센트로이드, K평균의 그 중심, 클러스터 개수. 이게 이제 이 센트로이드가 바로 클러스터 개수가 되겠죠. 센트로이드마다 클러스터가 묶이니까요. 여기서는 좀 3개로 주어졌는데요. 저희가 이 데이터셋을 다 열어보지 않고서는
여기에 과일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죠. 3개가 될지, 4종류가 있을지, 10종류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클러스터 개수를 미리 지정해야 되는 것이 케이펜군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이제 적절하게 저희가 좋은 K 값을 결정하는 방법도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완벽한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알고리즘. 물론 K 평균 말고 다른 좋은 또 군집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핸즈온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머신러닝 교과서 같은 도서를 보시면 다양한 또 군집 알고리즘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K평균 알고리즘은 저희가 사이킨원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킨원의 이 군집 알고리즘들은 클러스터 모듈 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sklearn 클러스터에서 k-means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신 다음에 k-means 클래스에 꼭 필요한 매개변수 하나, n 클러스터즈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몇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지 저희가 미리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미 데이터셋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의 과일의 이미지가 이미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3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K-민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트로이드 중심을 랜덤하게 맨 처음에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무작위성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를 저희가 고정을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KMFit에서 저희가 프루트 2D 2차원별로 만든 데이터셋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3차원 데이터였는데 저희가 지금 2차원 6장 1절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일렬로 펼쳤잖아요. 100x100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이번 절에서도 그렇게 100x100 이미지로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키너는 입력 데이터가 샘플 차원과 특성 차원 이렇게 두 개의 2차원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핏 메소드를 적용하면 이제 모델이 훈련돼서 아까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트로이드 중심을 이동해 가면서 최적의 클러스터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은 결과가 KM 객체의 레이블스 언더스코어 속성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0으로 되어 있고 2로 되어 있고 1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뭔가 좀 3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죠. 저희가 클러스터 3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0, 1, 2, 3개의 레이블이 이렇게 부여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총 300개의 샘플에 대해서 0, 1, 2, 3개의 레이블이 부여됐습니다. 3가지로 분류됐다고, 군집되었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죠. 하지만 0이 사과인지, 파인애플인지, 바나나인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3개로 분류만 됐지, 이 012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열어봐야지 데이터를 알 수 있고요. 또 사이키넌 버전이 바뀜에 따라서 이 012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0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1이 나왔지만 라이브러리 버전이 올라가거나 알고리즘 혹은 이 사이키넌이 의지하고 있는 저수준 라이브러리 넘파이나 사이파이 같은 알고리즘들이 바뀌면 이게 012가 아니라 1, 0, 2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자체에 대한 값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3가지로 분류됐다는 것만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출력을 해보면 0, 1, 2가 각각 뭐 이렇게 적당하게 100개의 유사한 개수로 이렇게 나누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확인해 보면 이 드로우 프로트에 대한 이 함수에 대한 자세한 코드는 책에 있으니까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은 파인애플이 상당히 많이 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몇 개 섞인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바나나도 조금 섞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모델을 훈련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결과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역시 두 번째와 세 번째 클러스터도 KM 레이블이 1로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KM 레이블이 2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출력해보면 1로 되어 있는 건 바나나가 이렇게 거의 2개만 빼고 다 골라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빠졌지만 그래도 거의 90개가 다 이렇게 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파인애플이 좀 섞여서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6.1절에 했던 것처럼 클러스터 중심을 똑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센, 클러스터에 있는 100개, 클러스터에 있는 샘플의 이미지의 중심이죠. 마치 이미지를 겹쳐서 픽셀 평균을 계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KM 클러스터즈, KM 객체의 클러스터 언더스코어, 센터즈 언더스코어 요 속성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펼치면 만차원의 픽셀 평균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걸 100 x 100 이미지로 바꿔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요. 이건 이제 파인애플 클래스, 바나나 클래스, 사과 클래스가 클러스터가 잘 분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중심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K펜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샘플을 트랜스폼 메소드를 사용해서 특성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요. 가령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서는 지금 101번째 이미지를 샘플로 삼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샘플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샘플 이미지와 각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요 클러스터 센터즈도 100 x 100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얘도 100 x 100 이미지거든요. 똑같이 만차원인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 픽셀 사이의 거리를 차이를 저희가 뭐 유클리드 거리 같은 걸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픽셀 차이를 빼서 제곱해서 뭐 루트를 씌우는 식으로 해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면 세 개의 특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러스터 센터, 두 번째 클러스터 센터, 세 번째 클러스터 센터와 사이의 거리를 각각 구하면 세 개가 나오니까요. 그게 바로 트랜스폼 메소드가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세 개의 특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특성을, 세 개의 값을 어떤 또 다른 머신러닝 모델의 특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을 사용해서 뭔가 다른 작업을 하거나 하는데 유용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보면은 이 거리가 지금 첫 번째 클러스터와의 거리가 가장 작죠. 두 번째 클러스터와의 거리는 가장 멀고 세 번째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가 그 사이에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이 과일은 아마 첫 번째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과일이겠죠.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서 프리딕트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0이라는 레이블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1번째 이 이미지를 실제로 출력해보면 네, 이렇게 파인애플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예측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 K 평균이 여러 번 클러스터 중심을 옮겨가면서 클러스터를 묶고 다시 또 묶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이 반복 과정이 몇 번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n 이터 매개 변수 속성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4번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 평균 알고리즘은 이렇게 뭔가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사용해서 다른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또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사용해서 새로운 저희가 훈련 데이터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샘플에 대한 예측, 클러스터를 예측할 수 있는 프리딕트 메소드도 제공을 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클러스터 군집 알고리즘이 이렇게 프리딕트 메소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공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K평균의 큰 단점 중에 하나인 K, 그러니까 K의 값, 클러스터 개수를 사전에 정해야 되는 문제를 한번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완벽한 방법은 없고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엘보우 방법입니다. 이 엘보우 방법은 조금 무식하긴 하지만 K값을 저희가 변경해 가면서 포문으로 여러 번 K민지를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K민지를 훈련하면 그 안에 이너셜한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응축도 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너셜 값을 가지고 저희가 K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는 이너셜 값을 잘 축적해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K 값이 변경해 감에 따라서 이너셜 값이 K가
많을수록 이너셜 값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개수가 작을수록 점점 조밀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너셜 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런데 그럴 때 크게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3에서 좀 많이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너셜 값이 줄어드는 그래프가 완만해지는 변환점, 굴곡점이 최적의 K값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좋은 K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K평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비지도 학습의 또 다른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차원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